매일 저녁 한 여자는 가족이 다 먹고 난 후 남은 음식을 혼자 먹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그녀의 이름은 며느리였고 차가운 밥상을 차려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7년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차갑게 대했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의 참회록입니다. 밥상 위에서 시작된 미움이 어떻게 용서로 변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아프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밥상. 하지만 서로 다른 온도의 밥을 먹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날 나는 내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결혼식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런 애를 데려오다니. 시골 출신에 부모도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더군요. 친척 하나 없는 여자가 어떻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인사드립니다. 그 여자가 절을 할 때 나는 고개도 제대로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찔렀지만 나는 모른 척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 그날부터 나는 그 여자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은 제일 작은 안방 옆 골방을 줬고 밥상도 따로 차려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고 남은 반찬을 식탁에 그냥 두면 그 여자는 조용히 식은 밥을 데워 먹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틀림없이 우리 아들의 핏줄이었지만 나는 그 여자의 배를 볼 때마다 불편했어요. 저 여자 피가 반이나 섞인 아이라니.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태동이 있었어요. 손 한번 대보실래요? 바빠. 저녁 준비나 해. 차가운 말을 뱉고 돌아설 때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못 본 척했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통통한 아들이었어요. 병원에 갔을 때 그 여자가 땀에 젖은 얼굴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에요. 건강하대요. 나는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고 그래, 수고했어 한마디만 던지고 나왔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뭐라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그 여자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빨래가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아이 울음소리 좀 작게 해. 머리 아프게. 매일 저녁 식탁에서 그 여자를 쪼아댔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밥과 갓 끓인 국을 먹고 그 여자는 우리가 다 먹고 난 후 식은 밥에 식은 국을 말아 먹었어요. 아이를 한 손에 안고 한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먹는 그 여자를 보면서도 나는 빨리 먹고 설거지나 해라고 재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식탁 앞에 앉아서 식은 국에 밥을 말아 먹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다 말다 하더니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저 눈물만 흘리며 밥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왜 울어? 밥이 목에 안 넘어가면 굶든지.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긴. 그럴 시간 있으면 빨래나 더 해. 애 기저귀가 얼마나 쌓였는데. 그 여자는 눈물을 닦고 후다닥 일어나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날 수도가에서 기저귀를 빨던 그 여자의 손이 새빨개져 있던 걸 나는 봤습니다. 하지만 외면했어요. 그 무렵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간호는 내가 맡았어요. 아들은 병원비를 벌기 위해 멀리 건설 현장에 나갔습니다. 집에는 나와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주만 남았어요. 며느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집안일을 다 하고 아이를 돌봤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도시락 국이 짜.
다음엔 제대로 해와. 네, 어머니. 아이 울음소리 좀 줄여. 병원에서 피곤해 죽겠는데. 죄송해요. 매번 그 여자는 죄송해요만 반복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대들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 화를 안 내지? 왜 나한테 대들지 않지? 그 순종적인 모습이 오히려 더 짜증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여자가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뭐?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보니 작은 수건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짠 것 같았어요. 어머니, 병원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이거 쓰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나는 그 수건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나가. 어머니.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서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까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 여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그날 밤, 방 한구석에서 아이를 안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모른 척했어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화가 나서 방으로 갔는데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비었고 아이 물건도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작은 옷 한 벌만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첫 베넷 저고리였어요. 그 여자가 떠난 겁니다. 나는 그 베넷 저고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곧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습니다. 잘 됐어. 이제 골칫거리가 사라졌네. 그런데 왜일까요? 그날 하루 종일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나는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세상을 버린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거기 며느리 돈 훔쳐서 도망갔다던데? 아이까지 버리고 갔대요. 원래 그런 애였나 봐. 고아 출신이라더니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 나는 그 소문을 듣고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 그런 애였어 라고 맞장 굳혔어요.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에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아내가 없다는 걸 알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 아내가 어디 갔어요? 왜 없어요? 자기가 나간 거야. 너랑 애를 버리고.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요. 아들은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에도 가고 아내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망가져갔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다 엄마 탓이에요. 엄마가 아내를 괴롭혀서 쫓아낸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엄마가 아내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들이 나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은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중상을 입고 실려왔다고요. 달려갔을 때 아들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리와 팔이 여러 군데 부러졌고 머리도 다쳤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다리를 절게 됐고 한쪽 팔도 제대로 못 쓰게 됐어요. 엄마, 아내 찾아줘. 마취에서 깨어난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봐주고 있었는데 엄마를 찾으며 계속 울었대요. 할매, 우리 엄마 어디가?
엄마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았을 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한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아이의 엄마를 내가 쫓아냈는데,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와도 절대 용서 안 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 때문인데.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년, 2년, 3년. 어느새 7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몇 년을 누워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아들은 집에서 계속 술만 마시고 일은 못했습니다. 몸이 성하지 않으니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 집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내가 새벽 시장에 나가서 심부름을 해주고 폐지를 주워서 돈을 벌었어요. 손주는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네 집 냄새나. 너네 엄마는 어디 갔어? 버렸어? 손주가 울며 집에 왔습니다. 할매, 우리 엄마는 나 버린 거야?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 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 라고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저 등을 돌렸습니다. 할매도 몰라. 할매, 나 엄마 보고 싶어. 아이가 울었습니다. 나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 집에 철거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동네가 재개발된대요. 우리는 이 집에서도 쫓겨나야 했습니다. 나는 철거 알림지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폐지라도 주어야 이사갈 보증금이라도 모으지 하는 생각에서요.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골목 끝 노점 앞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낡은 옷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손은 물집투성이었습니다. 그 여자 옆에는 어린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내 며느리였습니다. 7년 만에 같은 동네, 같은 골목에서 우리는 마주쳤습니다. 내가 버린 며느리가 내 옆 골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도 나를 봤을까요? 아니요, 그 여자는 나를 보지 못했어요. 손님들한테 물건을 팔느라 바빴거든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요. 2개 사시면 1,500원에 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년 전보다 더 쉰 목소리였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파는 물건들을 봤어요. 양말, 손수건, 머리핀, 싸구려 자파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는 물집 자국이 가득했고 손가락은 터져서 반창고를 붙여놨어요. 겨울에 찬물로 설거지를 많이 하면 저렇게 되죠. 그 여자 옆에 아이를 봤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깨끗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만큼은 잘 챙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 아이일까? 며느리가 재혼을 한 걸까? 나는 차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장사 끝나면 밥 사줄게. 응. 아이는 참았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투정 부리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쫓아낸 며느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7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나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말을 걸지 못했을까? 저 여자가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물집투성이 손, 쉰 목소리, 낡은 옷. 그리고 그 옆에 아이. 다음 날 나는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있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하루 종일요. 며느리는 참 부지런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도 계속 서서 기다렸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권했어요.
손님이 깎으면 웃으며 깎아줬습니다. 아줌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럼 500원만 주세요. 괜찮아요. 어머, 고마워요.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피곤함이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분식집으로 갔어요. 나는 몰래 뒤따라 갔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한 인분이요. 한 인분만요? 둘이서? 네, 괜찮아요. 며느리는 떡볶이 한 인분을 시켜서 아이랑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한테 더 많이 주고 자기는 조금만 먹었어요. 나는 분식집 창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정말 뭔 짓을 한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시장에 갔습니다. 며느리 몰래 지켜봤어요. 가끔 빵을 사서 아이 앞에 슬쩍 놓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여기 빵이 있어. 어? 누가 놓고 간 건가? 며느리가 두리번거렸지만 나는 이미 숨어버렸어요. 시장 상인들한테 며느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여자 참 착해요. 돈을 못 받아도 손님한테 웃어요. 애 아빠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던데. 혼자 키우나 봐. 참 대단해요. 저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매일 나와서 장사하는 게. 상인들은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어요. 내가 쫓아낸 며느리를 남들은 착하다고 칭찬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손주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손주가 학교 준비물을 사야 한다고 해서요. 할매, 저기 가자. 손주가 한 노점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손주를 붙잡았습니다. 거긴 안 돼. 다른 데 가자. 왜? 저기가 제일 싸다던데. 안 된다니까. 하지만 손주는 이미 며느리 노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급하게 뒤따라갔어요. 아줌마, 공책 있어요? 응, 있어. 어떤 거 필요해? 며느리가 손주한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를 가까이에서 보는 며느리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매, 이거 살래. 손주가 나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손주가 며느리 옆에 아이를 봤습니다. 너 몇 살이야? 5살. 나는 8살. 너 이름이 뭐야? 민준이. 손주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거 우리 아빠 이름이랑 똑같아.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나도 깨달았어요. 그 아이는 재혼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에 임신한 줄 모르고 있었던 내 아들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우리는 7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쫓아냈던 거였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울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잠시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근처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게 하고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집을 나간 게 아니에요. 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꼭 쥐고 말을 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민준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공사장에서 떨어졌다고. 병원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뭐라고? 저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몰래 새벽에 식당 설거지 일을 하러 다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걸 동네 아줌마가 보신 거예요. 저를 오해하셨어요.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고. 그 소문이 어머니 귀에 들어갔죠.
나는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동네 아줌마가 와서 말했었죠. 댁 며느리가 새벽마다 어디 나가더라. 남자 만나나 봐.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며느리를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죠. 그 여자랑 같이 살 수 없다고. 아이는 두고 가라고. 나가 그랬나? 네. 저는 어머니한테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꺼지라고만 하셨죠.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짐을 쌌어요. 아이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 옷만 놓고 나왔어요.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나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건지. 저는 돈을 벌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민준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비라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민준이가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뭐? 저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이미 장례가 끝난 후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왔냐고 했어요.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민준이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어머니한테 가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실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나는 며느리 옆에 아이를 봤습니다. 민준이, 내 아들의 이름을 가진 아이. 뱃속에 민준이의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낳아서 키웠어요. 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실 것 같았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7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큰아들, 제 첫째 아들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가면 또 쫓겨날 것 같아서 못 갔어요.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이 동네를 떠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자격이 없었나 봐요. 나는 며느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우리는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머니, 나를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내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집 투성이의 그 손을.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났어요. 식은 밥에 식은 국 드실까 봐 걱정했어요. 그 말에 나는 더 울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매일 식은 밥을 먹였는데 며느리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니. 어머니, 첫째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요? 잘 크고 있어. 내가 보고 싶어 했어. 저도 보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뛰어왔어요. 할매, 엄마, 우리 친구 됐어.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형제인 줄도 모르고. 며느리가 큰아들을 봤습니다. 7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첫째 아들. 민준아.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만졌습니다. 아이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아줌마, 왜 울어요? 너를 너무 보고 싶었어. 왜요? 며느리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당황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었으니까요. 그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시켜서요. 아이들은 신나서 먹었고 우리는 눈물을 닦으며 먹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내 며느리야. 우리 가족이야.
며느리가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주 둘은 손을 잡고 앞서 뛰어갔고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민준아, 손님이 오셨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봤어요. 여보? 민준아.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7년 만에 재회였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달려갔습니다. 절뚝거리면서요. 여보, 여보, 정말 당신이야? 응, 나야. 두 사람이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을 못 지켜줘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국, 갓 지은 밥, 반찬도 여러 가지 올렸어요. 밥 먹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둘. 우리 가족. 며느리가 밥을 떴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어요. 국도 따뜻했고요. 어머니 드세요. 며느리가 내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다가 울었습니다. 왜 우세요, 어머니?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7년 만에 같은 밥상에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병원에 오라고 했어요.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며느리를 다시 만났는데, 이제야 가족이 됐는데, 하지만 나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용서받았으니 다행이야. 이제라도 가족이 됐으니 다행이야.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아프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요. 치료받아요. 괜찮아. 그냥 이대로도 괜찮아. 어머니,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안았어요.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나를 용서해줘서. 어머니, 어머니. 우리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로 밥을 먹었습니다. 병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 달 만에 나는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음식을 해왔어요. 어머니 미역국 끓였어요. 드세요. 고마워. 며느리가 떠먹여줬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며느리는 나를 정성껏 돌봐줬어요. 아들도 매일 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왔지만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손주들도 왔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형제라는 걸 알았어요. 매일 병원에 와서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매 아프지 마. 할매는 괜찮아. 너희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 나는 며느리한테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랑 밥 한번 먹고 싶어. 어머니, 내가 밥 해줄게. 이번엔 내가 너한테 밥 해주고 싶어.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제대로 된 밥을 너한테 해주고 싶어. 병원에서 특별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병실에 간이 부엌을 차려줬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줬지만 국만큼은 내가 직접 끓였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면. 괜찮아. 이거 하나만 하면 돼. 미역국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미역국. 밥이 다 됐습니다. 가족들이 병실에 모였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 둘. 작은 식탁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다 앉았습니다. 나는 며느리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어요. 자, 먹어. 식지 않게 얼른.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니, 왜 울어? 밥 먹어야지. 처음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따뜻한 밥 주시는 게. 나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이렇게 할 걸.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할매, 왜 다들 울어? 기쁘서 그래. 할매가 너무 기쁘서. 그럼 나도 기뻐.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웃었어요.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울고.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밥상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너도 내 딸이야. 어머니,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그날 밤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들만 모였어요. 며느리가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여보, 괜찮아. 엄마는 행복하셨을 거야. 응, 알아. 근데 눈물이 안 멈춰. 손주들도 울었습니다. 큰 손주가 말했어요. 할매가 엄마 용서했대. 나도 용서한대. 작은 손주가 물었습니다. 용서가 뭐야? 사랑하는 거야. 큰 손주의 대답에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후, 같은 골목에 작은 식당이 생겼습니다. 간판에는 같은 밥상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운영하는 국밥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주방에서 도와주고 손주들은 방과 후에 와서 손님들한테 물 날라줬어요. 식당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마지막 밥상을 먹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님이 앉아 따뜻한 국밥을 내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식지 않게 얼른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따뜻한 밥 먹고 가족들이랑 웃으며 살아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액자를 봤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잘했어. 우리 딸.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가족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자, 밥 먹자. 며느리가 밥을 떴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밥을 주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액자를 받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드세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같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웃음도 나눴고 용서도 했고 사랑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같은 밥상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린 결국 같은 밥상에서 울었고 그 밥상 위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같은 밥상에 앉아 있습니다. 에필로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 속 시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차가운 밥을 주고 차가운 말을 건네고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순간들. 다들 있으시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합니다. 늘 곁에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오만 때문에. 하지만 이야기 속 며느리처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처 사과하기도 전에 떠나버립니다. 어떤 이는 다시 돌아오지만 어떤 이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죠.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사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감사를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말해주세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식지 않은 밥을 건네듯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 속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용서를 구했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회를 얻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밥상에 누가 앉아 있나요?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식은 밥을 주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밥상 위에 있습니다. 그 밥상이 따뜻하냐, 차가우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같은 밥상에 앉으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르니까요.